안녕하세요. 그래서 저는 이제 혈액종양내과 의사에서요, 약물을 쓰는 의사입니다. 그래서 수술을 하는 의사는 아니고, 그래서 주로 이제 전신으로 병이 진행한 상태의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오늘의 내용이 이제 주로 말씀을 드려질 거라서 아마 다양한 상황에서 여기 들으시러 오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본인의 어떤 그런 거를 잘 캐치하셔서 들으시고, 그다음에 이제 혹시라도 추가로 궁금하신 거는 나중에 상담을 할 때 말씀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그러한 전신 약물 치료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우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들 뭐 잘 아실 수도 있는데요. 그냥 쉽게 말하면 전립선암은 남성 호르몬을 먹고 산다. 저는 이렇게 그냥 표현을 해요. 그래서 남성 호르몬의 자극을 받아서 이제 커지는 암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남성 호르몬이 어떻게 생기느냐? 주로 이제 시상하부라는 곳에서 이 GnRH라는 한글이 좀 어려운데 이런 호르몬이 나오면 뇌하수체에서 이 황체 형성 호르몬이라는 게 나와서 남성의 고환에서 이제 남성 호르몬의 대표적인 테스토스테론이라는 것을 이제 일반적으로 분비를 하고 있는데 요것에 이제 자극을 받아서 전립선암이 커지는 게 주로 이제 전립선암의 이제 일반적인 병태 생리입니다. 그래서 전립선암의 이제 최초의 치료는 그러한 남성 호르몬을 안 나오게 하는 게 치료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양측의 고환을 절제하는 그러한 수술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리고 그 뒤로는 약물로서 이 GnRH라는 이 호르몬을 오히려 과다하게 많이 분비를 하면 여기서 이 LH라는 황체 형성 호르몬이 또 과다하게 많이 나오고, 그리고 이 남성 호르몬이 한 1에서 4주 정도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그 뒤로 이게 네거티브 피드백에 걸려서 오히려 이 시상하부에서의 자극을 완전히 셧다운을 시켜버리기 때문에 사실상 수술과 유사한 그런 남성 호르몬을 안 나오게 하는 그러한 약물이 이제 되는 것이 내과적인 남성 호르몬 이제 박탈 치료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수술로 많이 했지만 이것이 이제 여러 가지 수술과 관련된 부담, 그 다음에 보여지는 모습이라든가 또 이렇게 수술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근데 비가역적으로 진행되어지는 상황이나 등등을 고려했을 때 뭐 최근에는 거의 다 이제 약물로 치료를 하고 있고, 그래서 아마 상당수 여기 계신 분들은 뭐 한 달이 됐든 두 달이 됐든 석 달이 됐든 배에다가 이렇게 한 번씩 맞는 주사가 이 주사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남성 호르몬을 제거하는 치료를 하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이 나빠지는 것을 이제 호르몬 저항성 전립선암, 혹은 표현이 좀 그런데 이제 거세 저항성 전립선암 해서 이제 castration resistant prostate cancer라고 이제 우리가 또 불러서 아마 또 많은 분들은 병원에서 이런 표현들을 잘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렇게 나뉘어지는 게 이러한 이유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시점에서는 이 남성 호르몬과는 무관하게 병이 커졌다고 생각을 해서 과거에는 마이토산트론이나 도세탁셀 같은 전혀 다른 기전의 세포 독성 항암 치료, 머리카락도 빠고 부역 구토감도 있는 그런 치료들을 이제 과거에는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좀 더 밝혀진 것들은 이 시점이 하나로 딱 나뉘어져서 호르몬 반응성과 호르몬 저항성으로 나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의 연속성 상에서 이제 흘러가더라라는 것이 이제 밝혀지게 됐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남성 호르몬의 생산을 억제하는 이 남성 호르몬 박탈 치료를 했을 때의 남성 호르몬 레벨을 충분히 낮추면 당연히 이제 남성 호르몬에 의한 자극이 없으니까 전립선암이 처음에는 이제 잘 듣는데 듣다가 이제 안 듣게 되는 게 남성 호르몬과 이제 무관하게 다른 기전에 의해서 커지는 게 아니고요. 그 낮게 유지한 남성 호르몬 레벨에서도 더 예민하게 이제 병이 커지고 있다는 걸 알게 돼서 더 낮은 레벨로 남성 호르몬을 차단하든가 아니면 만들어진 남성 호르몬을 아예 작용하지 못하도록 블럭하는
일종의 남성 호르몬을 계속해서 어떻든 간에 조절해 보려는 그런 약제들이 신약이라는 이름으로 2010년대 이제 중반부터 적용되어지고 시작해서 아마 이 중에도 몇몇 분들은 적용하지 않았을까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남성 호르몬을 주로 이제 고환에서 만들기 때문에 이것을 블록하는 게 일반적인 남성 호르몬 박탈 치료였는데, 보면 일부 남성 호르몬이 부신이라는 곳에서 혹은 암 자체에서 이제 생기게 되고, 이러한 조직에서 남성 호르몬이 만들어질 때 이용하는 효소가 엔자임이 CYP17A1이라는 말이 어려운데 이런 엔자임이 공통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것을 이제 딱 블록을 했더니 요런 데서도 이제 계속해서 남성 호르몬이 안 나올 것이고, 따라서 이것을 블록하는 약제가 바로 이제 자이티카라고 하면 아마 좀 익숙하실 거예요. 자이티카라는 약이 남성 호르몬을 기존에 했던 그런 배에다 맞는 주사라든가 보완 절제술보다도 더 낮은 레벨로 남성 호르몬을 낮추는 치료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남성 호르몬이 일부 만들어지더라도 이 암세포에 가서 작용을 못하도록 방해하는 약물들이 있는데요. 그게 이제 엑스탄디라고 부르는 약, 혹은 얼리다라고 부르는 약들이어서 아마 진료 과정에서 한두 번씩은 듣거나 인터넷 찾아보시면 아마 다 이렇게 확인했거나, 아마 환자분들은 모르시더라도 자녀분들은 아마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요 약들이 있고, 요렇게 새롭게 나온 요 약들을 새로운 세대의 남성 호르몬 타겟 치료다라고 이제 우리가 부르게 돼서 흔히 말하는 이제 신약의 이제 한 종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치료의 과정은, 현재라기보다는 한 최근 몇 년 전까지의 치료의 과정은 남성 호르몬 박탈하는 치료를 이제 시작을 하고 4기의 전립선암이 되면, 남성 호르몬에 안 듣기 시작하면 과거에 썼던 이런 세포 독성 항암제인 도세탁셀이나 제부타나와 이제 새롭게 나온 이런 신약인 자이티카나 엑스탄디 같은 약을 순차적으로 연속적으로 쓰면서 최대한 기능의 악화를 막고 오랫동안 사실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 현재의 이제 치료의 하나의 큰 흐름이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덧붙여 이런 라디움 223나 파프 이니비터나 PSMA를 타겟으로 하는 치료들이 있는데, 요건 조금 이따 또 간단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순서대로 약들이 있으면 우리 의료의 발달의 과정에서는 좋은 약이 있다면 굳이 좋은 약을 뒤에 쓰냐, 앞단으로 땡겨서 쓰면 어떻겠냐라는 시도들이 항상 꾸준히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에 이 뒤에서 썼던 도세탁셀을 처음 진단, 4기 전립선암이 진단 시점부터 이렇게 같이 썼더니 조금 더 좋다는 것이 2015년도에 결과가 나왔고, 또 새로운 남성 호르몬 타겟 치료제들도 나중에 쓸 게 아니라 앞단부터 쓰면 어떻겠냐 했더니 2017년, 2019년에 걸쳐서 이런 약들 이렇게 같이 쓰면 더 좋더라라는 것이 일부 환자군에서 이렇게 증명이 되면서, 그것을 이제 이제요법이라고 그래서 이제요법을 요 앞단에서 쓰고 여기에 이제 저항성이 생기면 안 썼던 약들을 순차적으로 쓰는 것이 현재 이제 치료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더 나아가서 요 남성 호르몬 차단 치료와 도세탁셀이라는 약과 또 성격이 다른 또 다른 남성 호르몬 차단하는 약 중에 하나를, 세 가지를 같이 쓰는 삼제요법이 더 이제 효과적이다라는 보고가 있어서,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급여 환경에서 쓸 수는 없지만 이렇게 적용되어지고 있어서 아마 여기서도 정보가 빠르신 분들은 이런 걸 가지고서 이제 의사랑도 상담도 해보고 그러셨을 거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또 이제 많이들 관심을 갖는 게 이제 PSMA라는 전립선 암 세포 전반에 거의 80~90% 환자에서 이제 많이 존재하는 하나의 입자인데요. 이 입자 역할은 불분명한데 어쨌든 암세포에만 주로 존재하기 때문에 여기에 진단을 할 수 있는 가돌리듬이라는 것을 붙여서 PET-CT 잘 아시죠? 찍으면은 일반적인 PET-CT보다 암세포의 분포를 훨씬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결정하거나 그럴 때 이제 적용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PSMA, 펫이 적용되어지고 있고요. 반대로 여기다가 치료 물질인 루테움이라는 방사선 치료 물질을 붙이면 또 이 병변에만 주로 이제 가서 붙어서
또 역할을 발휘하기 때문에 또 치료제로도 이제 PSMA가 적용되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PSMA 역할이 아직까지 이 앞단의 치료보다 더 우월하다고 말할 수는 없고, 요 제부타나와의 비교에서는 일부 환자 그룹에서 좀 좋다고 나왔기 때문에 적용되어질 수 있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4개, 5개 정도의 이제 규모의 병원에서만 일부 적용되어지고 있어서 이거를 현재 뭐 우리가 어떤 프랙티스 안에서 실제 진료 환경에서 이제 적용한다라고 이해하시기는 좀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프 이니비터라는 것은 그 우리 몸에서 암이 생긴다는 것은 세포 안에 있는 유전자 물질이 계속해서 여러 가지 삶에 살고 노화가 진행되고 혹은 여러 가지 생활 습관이나 그런 것에 의해서 유전자 변이가 생기면서 그것이 이제 축적되어서 이제 암이 보통 생긴다고 우리가 말을 하는데요. 그런데 그래도 그 과정에 유전자 문제가 생겼을 때 그냥 우리가 우리 몸을 방치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그거를 또 수정해 가면서 삽니다. 그것이 이제 수정하는 방법이 호모로거스 리콤비네이션이라고 해서 HR이라고 줄여서 이제 잘 정교하게 이제 그래도 수정해 가면서 그런 유전자의 변이가 축적되는 것을 최소화하려고 하는데, 그러한 수정하는 기능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그런 HR 디피션시라고 해서, 이런 경우에 이제 문제가 있으면 유전자의 변이가 잘 축적되고 그로 인해서 이제 암이 더 이른 시기에 혹은 이제 전립선암 같은 경우에 조금 더 공격적으로 발생하는 게 되어져 있어서 이런 환자들의 비율이 우리나라에서 아직 정확하진 않지만 거의 10% 정도 전후로도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룹을 체크해서 이런 것에 의한 것이라고 확인이 되면 오히려 그 수정하는 이렇게 수리해서 쓸 수 있는 기능을 더 망가뜨리는 약인데요. 그 약을 쓰게 되면 암세포는 이러한 수리하는 능력이 부족한 데다가 더 수리를 못하게 하면 그냥 스스로 사멸해버리는 좀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정상세포는 그래도 어떻게 잘 지내보려고 하는데, 그래서 그것이 치료제가 돼서 림파자니 제줄라니 해서 현재 이제 투여는 가능한데 급여가 되고 있거나 그러진 않아서 아마 유전자 검사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의사가 얘기하고 이런 게 나왔으니까 요 약이 급여가 안 되는데 해보겠습니까? 하는 얘기를 아마 의사들이 했을 텐데, 그게 이제 요런 거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략적인 내용은 끝났고요. 그러면 이제 이 남성 호르몬 박탈 치료라는 걸 이렇게 제가 연두색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쭉 했는데, 그래서 이제 4기의 암 환자다, 전립선 암 환자다 하면은 이 남성 호르몬 박탈 치료를 그냥 계속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배에다가 3개월씩 혹은 6개월마다 혹은 2달마다 이렇게 의사들마다 용량을 봐가지고 하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일반적인 항암 치료에 비해서는 훨씬 더 편한 약이면은 이제 분명합니다만, 이 기간이 사실 길거든요. 이렇게 오랜 시간 노출이 되다 보면 이 남성 호르몬 박탈 치료도 이렇게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제 흔한 거는 약간의 이렇게 폐경기 여성처럼 남자분들이 변해요. 그래서 약간 얼굴도 붉글붉글해지고 가슴도 두근두근 거린다고 그러고 이제 그런 부작용을 이제 표시하기도 하고요. 이 남성 호르몬이 사라지면 근력을 잃어버리고 뼈가 약간 골다공증이 생겨버립니다. 그래서 쉽게 피로해지고 그런 것이 또 있고, 이런 걸 잃어버리면서 또 여러 가지 지방이나 그런 것은 이렇게 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복부 비만이 늘고 없던 당뇨가 좀 더 잘 생기고 고지혈증이 생기고, 그래서 심혈관 질환의 합병증 같은 게 생기고 그럴 수 있다고 돼 있어서 항상 이 전립선암 치료에서의 남성 호르몬 박탈 치료를 받으실 때는 너무 뻔한 얘기지만 또 중요한 얘기입니다. 햇빛을 또 충분히 보면서 칼슘이나 비타민 같은 게 또 비타민 같은 게 잘 생성되도록 또 하고, 보니까 또 건강에 또 관심이 많으시니까 다들 유산소 운동은 많이들 잘 하시더라고요. 제가 물어보면. 근데 약간의 근력 운동을 또 같이 해주셔야 됩니다. 뼈가 어디 골절될 위험이 있다거나 그런 이야기를 의사가 안 했다고 하면 막 옛날 젊은 시절처럼 막 힘을 쓰시지는 않더라도 아주 가벼운 아령이라든가 약간 벽에다가 저항을 두는, 그래서 근력을 약간 키우는 운동을 하는 것이 이런 남성 호르몬 박탈 치료의 부작용에서 조금 더 자유로워지는 방법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 이런 약제들을 이렇게 순차적으로 쓰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요렇게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제 사기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부터 이렇게 되는 과정을 보면은 한 짧게는 3년, 너무 무서운 얘기죠. 근데 길게는 막 10년까지도 지내세요. 그럼 우리 사기암이 이렇게 지낸다. 그러면은 찾아보시면 그런 암종이 별로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진단하는 시점이 제가 말이 조심스럽습니다만 사실 이제 전립선암은 고령에서 많이 생기거든요. 대부분 75세에서 80세에 생겨요. 그 다음에 여러 치료를 하면은 그런 기간을 우리가 살게 돼요. 그러면 과연 그래서 이 전립선암의 환자분들에게 있어서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안 된다 라고만 생각하시면 이 어떤 치료가 나와도 아마 성에 안 차실 거예요. 근데 우리는 태어나면 삶을 마치는 거는 뭐 자명한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이 전립선암으로 진단이 됐다고 해서 전립선암으로 다 삶을 마치냐? 그러진 않아요. 한 절반 정도는 다른 뇌경색이 온다던가 뭐 당뇨 합병증이 생긴다 그런 걸로 되어지는 걸로 돼 있어서 제 말의 뜻은 환자분의 치료 의지를 꺾으려는 게 아니라 이게 됐다고 해서 나는 사기암이야 라는 생각으로 너무 지내지 마시고 이 시점에서의 다른 친구분들이나 그런 사람들과의 어떤 비교했을 때 이 전립선암이 미치는 영향이라는 게 삶에 더 이렇게 어마어마한 큰 영향은 아닐 수도 있으니까 치료는 치료대로 열심히 잘 따라 하시되 원래의 일상적인 생활을 잘 이어나가실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는 게 중요하지 않는가라는 의미로서 제가 마지막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저의 짧은 발표를 이제 마쳤습니다.